마치 데자뷰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 크렘린이 성공 가능성을 과신해서 시작된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이제 약 160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성공 가능성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고위 군사 지도부 간의 회의 이후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무대 연출의 진짜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숨겨진 단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방 언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회의의 일부 내용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 분 동안 실제 상황을 팩트체크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예전처럼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공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정보 문제는 푸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더 잘 해석할 방법과 앞서 언급한 단서 분석도 포함하겠습니다. 최근 전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의의 계기는 7월 3일에 있었던 푸틴과 고위 군사 지도부 간의 회의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회의의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군사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었지만 영상 끝까지 이 생각을 잠시 보류해 주세요. 실제로는 다른 것이 진짜 초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제 해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회의의 핵심 부분을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상황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그의 잘 다듬어진 손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 초부터 러시아군은 133개의 거주지를 해방시켰고 돈바스와 노보로시아 지역에서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우리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노보로시아는 신러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도 흥미롭네요.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6월에는 29개의 거주지와 총 636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해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키이우 정권, 즉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부르는 방식인데 서방 후원자들에게 주도권을 되찾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키이우 정권은 정부전을 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소위 성공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군이 해방한 영토는 중립적인 표현인 회색지대로 이동했다고 하며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러시아가 현재 전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지도를 저렇게 벽에 그냥 걸어두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가 등장합니다. 인코그니는 여러분의 집 주소, 직업, 분야, 경력, 그리고 가족 정보를 파헤치는 데이터 브로커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대본 실수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개 가족 기록을 조사합니다. 어쨌든 사기꾼이나 수상한 사람이 직접 추적할 때 우위를 점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인코그니에는 맞춤형 삭제 기능이 있어 필요하면 직접 지도로 방어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링크를 보내주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incognito.com 윌리엄 스페니얼로 가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되찾으세요. 쿠폰 코드 윌리엄 스페니얼 입력 시 연간 플랜 60% 할인됩니다. 이 영상의 다른 대부분의 내용과 달리 이건 허풍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진짜 절약입니다. 오늘 영상 후원자 인코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러시아 주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문제는 이 주장들 중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나마 약간의 진실이 담긴 부분조차도 우리가 아주 관대한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6년 첫 6개월간의 교환비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쟁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다른 출처들은 약간씩 다른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몇 달은 러시아에 유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그 후 전쟁은 3월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보급선 타격 강화에 결합되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과 5월에도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6월에 러시아가 가까스로 주도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게라시모프의 회색지대에 대한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회색지대의 움직임에 더 민감한 추적 지표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했던 달에 더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던 작은 러시아 침투 지역들을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라시모프가 말했던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회색지대를 점령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회색지대 지역을 정리한 것이었는데 그 지역들은 이미 민감한 추적 지표들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분류했던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코드상의 특이점들은 전쟁의 주도권이 적어도 전장의 일부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전장은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더 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6월에 얻은 636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입니다. 아마 30제곱킬로미터에 더 가까울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회색지대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코드 체계들도 그 근처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체 변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범위는 73제곱킬로미터에서 458제곱킬로미터까지입니다. 범위가 주장된 3천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보 차단막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기 전에 우리면 침공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런 정보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침공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여전히 키이우와 모스크바 사이의 의견 불일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전자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쟁의 예상 결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영상들 가운데 역대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들 중 하나의 주제였고 동료 평가 논문으로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생존에 관한 제 책의 서두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멋진 직업을 가졌다는 말을 어렵게 했네요. 어쨌든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보 장교들과 군 지휘부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전쟁이 수월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희망을 믿었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협상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의 군사 역량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난 4년 넘게 살아남으면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너무 자주 블라디미르 푸틴의 능력을 평가하는 논쟁으로 변질되곤 하며 더 넓은 의미에서 독재적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문제, 특히 소련 시절의 부패 유산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조지아 러시아 전쟁 후 모스크바에서 널리 인식됐습니다.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후 분석 결과 러시아 군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부패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위원회 중 한 곳의 위원장이 수상한 정황 속에서 해임되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메모해둘 것. 내 애인 집에 그녀가 100만 달러가 넘는 귀중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슬렁거리지 말 것. 2022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푸틴은 러시아 군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독재 체제의 산물입니다. 지도자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고 창문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덜 극단적인 문제들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혁명적인 생각이 침묵하도록 정부에 의해 근본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독재자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뿐입니다. 즉, 문제의 존재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후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은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사흘짜리 특별 군사작전이 될 거라는 장밋빛 기대는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에서 철수해야 했고
동부 전선에서도 예상만큼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푸틴은 부패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하기까지는 또 반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헤르손 반격 작전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문제는 인사보다는 오히려 독재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새 인물들은 전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임무와 성공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그 명확했던 기준들은 점점 희미해졌고 새로운 인물들 역시 이전과 같은 독재적인 체제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모든 군사적 문제들은 이제 그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년 전처럼 푸틴에게 문제를 숨기려는 같은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쟁 평가를 읽고 있다는 것이 그럴듯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푸틴의 순진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현재 다른 모든 독재자들도 그 시스템의 유인 구조 때문에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게 실제로 그런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와 벽에 걸린 지도들, 그리고 주장들의 터무니없음을 다시 언급하자면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푸틴이 정보의 거품 속에 갇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3가지 다른 설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 회의 내용이 우리 서방 관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고안된 허위 정보 선전물이었습니다. 자포리자 측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성공과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서방에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왜 이 시기에 회의를 잡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에게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모두의 시간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무엇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가려내는 중립적 판단자로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할지 말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제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러시아 국내 청중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여주기식 행동이란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위장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똑같이 행동하는 예전 비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푸틴은 군사적으로 유능한 지도자처럼 보이길 원하며 러시아 연방을 필연적인 승리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 회의는 이건 그냥 이메일로 해도 됐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걸 녹화할 필요는 전혀 없었죠. 물론 저와 제 끝없는 비롤 욕구를 달래려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도 서방 언론 환경과는 달리 푸틴의 말은 러시아 국내 청중 중 일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이제 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직접 닥쳤습니다. 푸틴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러시아 시민 여러분이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여러분이 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몇 년만 더 버티면 결국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혼란이고 크렘린이 더는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길 바라십니까?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푸틴은 적이 우리 민간 인프라를 더 많이 공격할수록 우리는 시설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시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인접 지역에 더 넓은 완충지대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다른 영토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기되는 주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오늘 시작할 때 언급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우리 민간 인프라를 더 많이 공격하려 할수록
우리는 인접 영토에 더 넓은 완충지대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역량 한계 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쟁의 기본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러시아군 관계자와 푸틴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석유 인프라 폭격을 멈추게 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를 위한 협상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전자를 못한다는 걸 압니다.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크렘린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계속 밀어붙이려 해 돈바스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더 점령해도 석유 인프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서든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러시아 대중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전형적인 눈속임입니다. 돈바스 확보를 도와주면 우리 목표 달성에 도움되고 주유소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전략적으로 복잡한 경우입니다. 푸틴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 청중들에게 전쟁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신호를 보낼 유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예상 결과가 이것임을 완전히 알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의 공간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반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 선 사이의 모든 선택이 전쟁을 끝까지 치르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들 중 하나를 선택하느냐,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배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의 최종 분배를 정말로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진정한 최저선에 매우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크렘린의 평가가 이런 모습에 가깝다고 믿게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제안한 합의안은 모스크바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제안해야 하며 이는 크렘린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버티며 전쟁을 군사적으로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옳았고 러시아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 선택이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젤렌스키는 푸틴을 망신주는 데 성공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무시하는 게 더 낫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15분 넘게 빼서 죄송합니다. 전략 자체는 흥미로웠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푸틴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 때문이 아니라 독재적인 제도 설계의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회의는 우리든 러시아 시민이든 우크라이나든 누구를 위한 것이든 미디어쇼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인코그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ncognito.com/williamspaniel에 접속해 쿠폰 코드 윌리엄스페니얼 입력 시 연간 플랜 60% 할인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